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렉스 이나영 매니저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누크의 새로운 버전인 13.0이 출시되면서 신기능을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누크 13점 신기능을 크게 4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텐데요. 워크플로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SDK입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2D와 3D의 구분 없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워크플로우가 개선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원격 작업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추가된 신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 신기능 노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DK 그리고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워크플로우 관련 신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USD 임포트, 하이드라 3D 뷰어, OCIO의 컬러 매니지먼트 향상, 맥OS에서 HDR 디스플레이 지원입니다. 먼저 USD 임포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USD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짧게 소개해드리면 USD는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의 약자로 픽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파일 포맷입니다. 기존의 VFX 파이프라인 상에서 너무 많은 파일 포맷이 존재하고 DCC 툴에 따라서 매번 변환을 해줘야 하고 또 심지어는 버전도 맞춰줘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함에서 탈피해서 포맷의 통일을 시키고자 개발된 파일 포맷입니다. USD는 지오메트리, 카메라, 라이트를 전부 아우르는 파일 포맷인데요. 누크에서 이 USD 파일 포맷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누크 13은 USD 20.08 버전을 지원합니다. USD를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GitHub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누크 USD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GitHub 사이트를 방문해 볼까요? 파운드리의 GitHub 사이트에서는 누크에서 USD 리더를 구현할 수 있는 플러그인과 그리고 USD를 누크의 지오메트리로 변환할 수 있는 AP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해당 사이트 방문하셔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 버전인 누크 12.2에서도 USD의 지오메트리 임포트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오메트리, 포인트 클라우드 이외에 카메라, 라이트 등을 불러오는 기능은 없었는데요. 이제 누크 13에서는 USD 카메라, USD 라이트, USD 지오메트리의 리드가 가능하고 누크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엑시스 같은 노드를 먼저 생성을 하고 거기서 .usd 파일 포맷을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USD 임포트 기능과 함께 개선된 부분이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하이드라 뷰어입니다. USD로 지오메트리, 카메라, 라이트 등 3D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뷰어에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야겠죠? 기본 누크의 3D 뷰포트는 머티리얼과 라이트 등의 표현이 미흡했기 때문에 누크 13은 다른 DCC 툴들에서 제공되는 3D 뷰포트처럼 3D 데이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이드라 뷰어를 도입했습니다. 하이드라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드리면 하이드라도 픽사의 USD 배포 중 일부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이미지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이드라는 오픈GL을 사용해서 USD 이미지를 가장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럼 누크 13의 새로워진 하이드라 뷰어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누크 뷰어에서 키보드 S키를 누르시면 뷰어 세팅창이 뜹니다. 3D 탭을 보시면
렌더러가 기본으로 하이드라 스톰으로 설정되어 있죠. 하이드라의 HD 스톰이라고 하는 리얼타임 렌더러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이 HD 스톰 자체가 현재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누크도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만 하이드라 뷰어를 볼 수 있습니다. 맥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렌더러 아래를 보시면 라이팅, 머티리얼, 섀도우가 체크된 상태로 있는데요. 누크 13의 새로운 하이드라 뷰어는 이제 기존의 누크 뷰어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라이트, 머티리얼, 섀도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USD 파일을 불러온 다음 씬을 구성한 것입니다. 기존 누크보다 조명과 그림자 등이 더 잘 표현되고 있죠. 누크 13 이하 버전들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누크 뷰어로 다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크 기본 뷰어로 플레이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시죠? 다시 하이드라 뷰어로 세팅을 바꿔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뷰어 세팅에는 라이트, 머티리얼, 섀도우가 있는데 각각을 클릭해서 뷰어에서 라이트를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머티리얼을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당 옵션을 끄거나 켜셔서 뷰어에서 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누크 13은 기존의 누크 뷰어에서 제대로 제공할 수 없었던 라이트, 머티리얼, 섀도우, 그리고 3D 효과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누크 뷰어는 렌더를 걸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색상, 라이트 정보를 이제 하이드라 뷰어에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하도록 바뀌었죠. 이런 누크의 3D 뷰어는 카타나나 마야 같은 툴들의 3D 뷰포트 이미지에서 보듯이 같은 뷰어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USD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리드 노드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usd 파일을 불러오면 어떤 데이터를 로드할지 고를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마야의 기본 라이트는 임포트 되지만 렌더러 라이트들은 임포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라이트는 제외한 다음 노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이것은 USD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누크에서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리드 지오를 포함해서 카메라, 라이트 노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드들은 씬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USD 파일 안에는 여러 카메라 데이터, 여러 지오메트리, 라이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속성 창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속성 창에 Read from File 옵션을 끄게 되면 USD 데이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무브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파일 안에 여러 데이터가 있을 경우 노드가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리드 파일로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크의 기본 노드인 라이트, 엑시스 노드 등을 먼저 생성한 다음에 USD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엑시스 노드에도 먼저 노드를 생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usd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고 그런 다음 속성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누크의 3D 씬과 마찬가지로 누크에서 USD 파일들로 씬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3D 씬은 하이드라 뷰어로 확인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누크 13의 USD 통합의 장점은 여러분이 제작 파이프라인 앞단에서 USD를 사용할 때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지 않고도 누크에서 데이터를 불러옴으로써 워크플로우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파이프라인에서 USD가 통일이 된다면 USD의 장점으로 전체 프로덕션의 작업 시간과 스토리지가 매우 절약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OCIO 컬러 매니지먼트입니다.
누크 13에서는 OCIO 롤을 활성화하고 우선순위를 줄지 말지를 프리퍼런스 단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OCIO 롤의 개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OCIO 롤은 다른 컬러 스페이스마다 커스텀한 역할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컬러 스페이스에 별명을 지정하는 건데요. 별명을 지정하면 아티스트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매번 어떤 샷에 어떤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외우거나 신경 쓰지 않고도 한눈에 적합한 럿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트 페인팅 부서에서 작업물이 넘어오는데 누크에서 항상 sRGB로 설정한다면 sRGB 컬러 스페이스로 설정하는 매트 페인팅이라는 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티스트는 매트 페인트라는 역할 이름만 보고 해당 럿을 선택하면 되니까 아주 쉽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프리퍼런스에서 추가된 이 각각의 옵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OCIO 롤을 컬러 스페이스 넙스에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은 체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스페이스 상에서 OCIO 롤을 표기합니다. 보시면 여기 컬러 스페이스가 있고 앞부분에 롤의 이름이 정의되어 있죠. 화면 왼쪽에서 보이는 드롭다운 상태가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이고요. 옵션을 비활성화한다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OCIO 롤은 표기되지 않고 일반 컬러 스페이스 명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이 OCIO 롤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두 번째 옵션이 이 OCIO 롤들을 드롭다운 메뉴에서 우선순위에 위치하게 설정할지 말지를 정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Prioritize OCIO 롤 옵션을 체크하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OCIO 롤이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일반 컬러 스페이스는 아래쪽에 컬러 스페이스라는 메뉴의 하위로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옵션의 체크를 끝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OCIO 롤이라는 메뉴의 하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크 13.0에서부터는 아티스트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당 옵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크 13에는 또 맥OS에서 HDR 디스플레이 워크플로우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맥 프로 디스플레이 XDR, 애플 디스플레이, 그리고 HDR 비디오 등과 같이 숫자 1 이상의 값을 표시할 수 있는 호환 스크린이 있는 카탈리나 또는 빅서 사용자는 이제 누크 스튜디오, 히어로 프로젝트에서 HDR 루마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P3 영역에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sRGB보다 더 많은 색감과 정확한 컬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파트는 코로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원격 그리고 재택근무 등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재택근무하는 동안에 완성된 영화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픽사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인 소울을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누크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티스트 분들이 비대면 재택근무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추가했습니다. 싱크 리뷰, 히어로 플레이어의 애노테이션, 누크의 모니터 아웃, 크립토 매트를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싱크 리뷰입니다. 싱크 리뷰는 아티스트와 실장 그리고 감독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작업물의 중간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원격 기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많은 원격 제어 그리고 원격 회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크는 자체적으로 이런 원격 회의, 원격 제어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 리뷰 구성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리뷰 세션에 참여할 모든 사용자들은 인터넷 환경에 연결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션을 주최할 호스트분만이 누크나 히어로의 프로젝트 파일 .hrox 프로젝트 파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호스트만 HROX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나 외부에 나가 있는 PM 분들, 이런 분들도 프로젝트 파일을 무겁게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도 리뷰 세션에 참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스트만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만 이 프로젝트 파일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 파일은 모든 사용자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공유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공유 드라이브에 소스 파일들이 위치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아티스트 분은 집에 있는 PC에 모든 파일들이나 프로젝트들을 다 저장하지 않고도 작업이나 리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싱크 세션을 활성화하시려면 메뉴 워크스페이스로 가신 다음에 싱크 세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싱크 세션 패널이 뜨죠? 호스트, 커넥트 버튼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세션을 주최할 호스트라면 호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호스트 버튼을 누르면 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쓸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제 이름을 호스트라고 정의해보고요. 그리고 원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IP와 포트를 지정해 주는데, 이때 IP는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IP 주소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트 정보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커넥션 인포메이션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것으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 공유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즉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PC에는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 라이선스가 없고 히어로 플레이어 라이선스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어로 플레이어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똑같이 싱크 세션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라고 지정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색상도 다른 사람과 구분을 위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IP와 포트 정보를 입력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제 PC에는 프로젝트 파일도 없고 그리고 소스 파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히어로 플레이어에서 누크 스튜디오와 동일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크의 샷들 버전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 상에서 편집을 하시거나 트랙을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껐다 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양쪽에서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도 리뷰 세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어로 플레이어의 신기능을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히어로 플레이어에도 애노테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주석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뜻인데요. 원래 이 주석 처리는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히어로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뷰어 상에서 원하시는 주석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어로 플레이어 상에서 뷰어에서 주석을 처리하고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누크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호스트 쪽에서도 아티스트가 움직이는 마우스의 위치와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누크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뷰어상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히어로 플레이어에서 어떤 사용자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신기능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누크의 모니터 아웃인데요. 이 모니터 아웃은 원래 누크 스튜디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크와 누크 X에서도 통합되어서 모든 누크 패밀리 제품에서 모니터 아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토데스크의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컬러를 보기 위해서 프리시즌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이 프리시즌 모니터를 사용해서 누크에서도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화면을 프리시즌 모니터로 송출해서 표준 컬러, 파이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니터 아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메뉴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니터 아웃으로 갑니다. 이렇게 모니터 아웃을 누르시면 모니터 아웃 컨트롤을 위한 메뉴 패널이 뷰어 하단에 뜹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패널에서도 모니터 아웃 속성 창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창은 뷰어 하단에서 톱니바퀴 아이콘 옆에 있는 네모 박스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껐다가 켜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을 누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별도로 떠 있는 창에도 뷰어 이미지가 떴다가 안 뜨다가 했죠. 외부 모니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뷰어 이미지가 해당 모니터로 뜨겠죠. 외부 모니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드롭다운에서 아자 또는 블랙매직 카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즌 모니터 등의 외부 모니터 연결이 아니어도 누크 내부에서 플로팅 윈도우로 뜨고 뷰어 이미지를 이 플로팅 윈도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속성 창에서는 뷰어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어떤 럿으로 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모니터에 대한 럿을 누크 뷰어와 동일하게 지정하시거나 또는 모니터에 맞게 다른 럿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신기능은 바로 크립토 매트입니다. 크립토 매트가 왜 신기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크립토 매트를 사용하려면 원래는 별도로 기즈모를 설치하셔야 했잖아요. 하지만 누크 13.0에서부터는 이런 별도의 기즈모 설치 없이도 크립토 매트가 기본 노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면 먼저 이렇게 크립토 매트 패스가 있는 EXR 파일을 준비해봤고요. 여기서 탭 누르셔서 크립토 매트 타이핑 하셔서 노드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왼쪽 메뉴 중에서 이 키어 메뉴로 가시면 크립토 매트 노드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크립토 매트 노드를 만든 다음에 EXR 파일에 연결을 시켜주고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크립토 매트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 컬러 피커 메뉴를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영역을 찍어서 알파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알파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컬러 코렉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드 노드에 연결해서 컬러 코렉트를 해보면 저희가 선택했던 알파가 빠진 영역에만 색상이 보정되고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크립토 매트를 다시 원본 파일에 연결을 하고요. 이번에는 컬러 피커 메뉴 아래에 있는 피커 리무브 메뉴를 볼 텐데요. 저희가 선택했던 영역에서 원하는 영역을 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야자수 나무 부분을 영역을 선택했고 이제 색감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매트 레이어에서도 원하시는 영역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지만 굳이 크립토 매트 채널이 아니어도 RGBA 채널에서도 이렇게 컬러 피커 메뉴를 찍어서 원하시는 영역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잘 들어갔죠? 선택한 영역에. 이것을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감마 값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컬러 피커 메뉴로 원하시는 영역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RGBA 채널에서도 충분히 원하시는 영역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머신러닝 툴을 소개할 텐데요. 누크 13.0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툴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에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에어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의 약자입니다. 에어 툴들은 GPU 가속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컴퓨팅 기능이 3.0인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고요. CPU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많이 느립니다.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는 GPU, CPU 모두 지원되지만 맥에서는 CPU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카드인 앰피어는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유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에서 앰피어를 지원하게 되면 누크의 GPU 지원 범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크에서 제공되는 머신러닝 노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카피캣입니다. 카피캣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작업 모델을 모방하도록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노드가 있는데요. 이 인퍼런스는 카피캣과 함께 사용되는 노드입니다. 카피캣에서 생성한 신경망을 실행하는 노드입니다. 이 두 노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블러입니다. 디블러는 말 그대로 블러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모션 블러가 심한 부분의 블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업스케일입니다. 이 업스케일 노드는 레졸루션이 낮은 이미지를 정확히 2배로 키워줍니다. 디블러와 업스케일 노드도 이 인피어런스 노드의 일부인데요. 미리 학습된 모델들을 누크 내장 노드로 이렇게 디블러, 업스케일로 각각 삽입한 것입니다. 카피캣은 누크 X 라이선스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인피어런스, 디블러, 업스케일은 모두 누크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디블러 노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션 블러가 심한 시퀀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시퀀스에 디블러 노드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 부분이 훨씬 줄어들었죠? 모션 블러가 심한 원본 상태이고요. 디블러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디블러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확실히 큰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모션 블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밑부분이 오리지널, 그리고 밑에가 디블러를 적용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모션 블러가 줄어들어서 훨씬 이미지가 선명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노드는 업스케일 노드입니다. 업스케일 노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상도가 1280에 720인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여기에 업스케일 노드를 달면 정확히 2배로 이미지의 스케일이 늘어나게 되죠. 만약에 업스케일 노드를 한 번 더 단다면 4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 업스케일 노드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원본 푸티지인데요. 이 원본 푸티지를 뷰어상에서 800% 확대해 둔 상태입니다. 네, 원본을 800% 확대해서 여기 픽셀들이 좀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업스케일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비교를 하고 싶은 노드가 리포맷 노드인데요. 이 상태에서 리포맷 노드를 달아보았습니다. 리포맷 노드로 스케일을 2배로 올려서 스케일 업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뷰어에서는 400% 확대가 된 상태이죠. 픽셀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원본 상태이고요. 여기 속눈썹이랑 눈 주위를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본 상태이고요. 리포맷 노드를 달았을 때입니다. 살짝 더 흐릿해졌죠?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샤픈 노드 붙이셔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리포맷 노드만 사용했을 때는 원본, 리포맷, 네, 확실히 픽셀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스케일 노드는 어떨까요? 업스케일 노드를 달아봤습니다. 속눈썹이랑 눈 주위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확실히 선명해졌죠? 원본과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본이고요. 업스케일이고요. 원본, 업스케일. 이렇게 업스케일은 단순히 이미지의 사이즈를 업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졸루션, 해상도를 원본보다도 더 선명하게 처리해줍니다. 특히 이런 엣지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잘 처리해줍니다. 그럼 이어서 카피캣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피캣의 사전적인 정의는 모방하다,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티스트가 원하는 작업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전체 시퀀스를 건들지 않고도 일부 프레임만 작업을 하면 나머지 프레임은 머신이 스스로 그 작업을 모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피캣으로 가능한 작업들에는 마스킹, 뷰티, 그리고 디블러, 업스케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표시된 작업들이 아니어도 카피캣이 그 어떤 작업이라도 그 아티스트 분들이 만든 작업 모델을 모방하고 훈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피캣 노드와 함께 사용되는 인페어런스 노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카피캣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아티스트가 원하는 작업 모델을 모방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는 작업 모델을 그 어떤 것이라도 수행하고 모방할 수 있는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카피캣에게 작업 모델을 주어주고 훈련을 시키면 캣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캣 파일은 카피캣에서 생성한 신경망을 저장하는 파일인데요. 이 카피캣에서 성공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푸티지에 효과를 적용할 준비가 된 훈련된 네트워크를 캣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파일을 인페어런스 로드에서 나머지 시퀀스에 적용하거나 다른 푸티지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피캣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인풋 시퀀스를 준비합니다. 이 남자 부분에 로토를 따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퀀스 전체에 걸쳐서 로토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동작이나 위치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사용 가능한 키프레임들만 선택을 하셔서 로토 작업을 합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6개의 로토를 작업했네요. 그런 다음에 카피캣에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스타트 트레이닝 눌러주시고요. 트레이닝을 시작해 두고 여러분들은 이제 점심을 드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티타임을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다녀오면 이렇게 카피캣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체 시퀀스에서의 로또 작업을 해줬네요. 알파도 깔끔하죠? 저희는 키프레임 6개에서만 로또 작업을 했을 뿐인데, 네, 전체 시퀀스에서 로또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로또뿐만 아니라 턱수염을 제거하거나 피부의 잡티나 멍들을 제거하는 뷰티 작업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는데요. 카피캣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카피캣 개념과 사용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 아직 좀 헷갈리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피캣 노드를 불러왔을 때 속성창에 뜨는 이 카피캣의 속성들의 놉스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일 상단에 있는 로컬 GPU. 이 로컬 GPU는 렌더링에 사용할 GPU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Use GPU if available 옵션을 끄면 CPU로 렌더링을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디렉토리는 카피캣을 연산하는 데 사용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해주는 놉스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시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캡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입니다. 그 아래에는 epoch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epoch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들이 일어난 시대를 뜻합니다. 이 epoch은 훈련 모델의 가중치를 한번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되는 샘플들의 묶음인데 머신러닝한테 부여한 샘플들을 한번 다 처리할 때마다 1 epoch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0,000번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트레이닝 하는 동안 10,000번의 epoch을 진행하겠다는 뜻이겠죠. 10,000번보다 더 높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더 나은 학습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겠지만 처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채널, 배치 사이즈, 토탈 스텝이 있는데요. 트레이닝 관련한 읽기 전용 인포메이션을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은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카피캣 자체의 인풋이 있는데요. 각각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에 처리할 채널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배치 사이즈는 11 배치에 사용할 샘플 개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 샘플들이 있으면 한 번에 모든 양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나눠서 모델을 학습시켜 주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면 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메모리 부족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샘플들을 나누는 한 집단, 한 번에 처리되는 분량을 배치라고 합니다. 이 배치 안에, 한 개의 배치 안에서 사용되는 샘플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라고 해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 사이즈가 3이죠. 그러면 3개의 샘플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탈 스텝이고요. 총 몇 번의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 아래는 스타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훈련을 시작할 때 눌러주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Resume 트레이닝은 진행되던 트레이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어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싶으실 때 Resume 트레이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Inference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퍼런스 노드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생성한 키 파일이 자동적으로 로드돼서 바로 시퀀스나 다른 푸티지에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어드밴스 탭이 있는데요. 이 어드밴스 탭에 있는 놉스들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니셜 웨이트는 트레이닝한 모델이 있는 경우에 체크 포인트로 변경을 하셔서 캡 파일을 불러와서 트레이닝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트레이닝 했던 결과가 있을 때 거기에 이어서 트레이닝을 재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트레이닝이 누적돼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논으로 설정하시고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블러와 업스케일이 있는데요. 이 디블러와 업스케일도 개별 노드로 존재하지만 아티스트가 카피캣에서 더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모델 사이즈는 최적의 속도와 메모리 사용을 위해서 트레이닝 모델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습니다. 스몰일수록 더 빠르고 더 적은 GPU를 사용할 테고요. 라지일수록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기본은 미디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배치 사이즈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치 사이즈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1 배치에 사용될 샘플 개수입니다. 자동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매뉴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롭 사이즈는 데이터 세트 이미지 쌍에서 무작위로 자르기 크기를 정의하는데요. 이 크롭 사이즈는 샘플 이미지의 크기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체크포인트 인터벌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 1만 번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1만 번째 캡 파일이 생성된다고 가정할 때 중간중간 몇 단위로 체크포인트를 정할지를 설정해주는 놉스입니다. 그래서 1000이면 1000 단위로 1000, 2000, 3000 캡 파일이 생성되겠죠. 그리고 컨택트 시트 인터벌은 캡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에 png 파일도 같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 png 파일 사이의 단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카피캣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플레이트를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트에서 남자 부분에만 이렇게 알파를 만들고 싶습니다. 카피캣으로 작업한 결과물인데요. 남자 부분에 꽤 쓸만한 알파 값이 잘 생겼죠? 그러면 이제 카피캣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아이콘 메뉴에서 에어 아이콘 클릭, 그리고 카피캣을 클릭해서 노드를 불러옵니다. 카피캣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GPU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풋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인풋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인풋이 각각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작업에 사용할 키프레임들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로또 작업을 할 키프레임들을 정하고 나면 그 프레임의 원본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원본 프레임들을 이렇게 프레임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주고요. 네, 원본 상태이죠. 이 프레임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어펜드 클립이라는 노드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똑같은 프레임들을 로또 작업을 한 이미지를 준비해 줍니다. 네, 로또 작업을 한 프레임들도 프레임 순서에 맞게 잘 정리를 해서 어펜드 클립 노드에 정확한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원본 소스는 인풋에 로또 이미지 소스는 그라운드 트루스에 연결시킵니다. 그런 다음 카피캣 노드 속성창을 확인해 볼까요? 캡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캡 파일들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트레이닝 버전 2로 설정을 하고 OK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디렉토리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트레이닝 관련 인포메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스타트 트레이닝 눌러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뷰어에서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트레이닝이 진행되면서 훈련 결과물들은 저희가 선택했던 디렉토리 안에 파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는 미리 훈련을 돌리면서 저장된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파일들을 볼게요. 그러면 네, 트레이닝에 사용된 png 파일들이 저장되고 그리고 1000 단위로 캣 파일이 생성되어 있죠. 1000, 2000, 3000 캣 이런 식으로 1000 단위로 캣 파일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는 10,000번째 캣 파일이 있죠. 이 캣 파일을 인페어런스 노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페어런스 노드의 모델 파일을 10,000번째 캣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와 주고요. 이 인페어런스 노드를 원본 플레이트에 연결을 시켜서 학습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습 모델을 적용시켜서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가 잘 빠져 있죠. 저희는 키프레임 6개만 로또 작업을 마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카피캣이 대신해서 전체 231프레임인 시퀀스의 로또 작업을 마쳐줬습니다. 다른 예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팔꿈치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모델 팔꿈치를 보시면 상처와 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볼 건데요. 먼저 머신러닝에 사용할 프레임을 몇 개 선택을 해줍니다. 원본 소스의 프레임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꿈치 부분에만 크롭을 시켜줬습니다. 로또 작업과 다르게 전체 이미지 영역을 계산할 필요 없이 팔꿈치라는 특정 영역에만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롭을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레임에 이번엔 뷰티 작업을 마친 이미지 소스들을 준비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고요. 이 뷰티 작업을 마친 프레임들도 프레임 순서에 맞게 어펜드 클립 노드에 연결시켜주고요. 오리지널 인풋도 어펜드 클립의 순서대로 연결시켜주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원본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순서가 정확히 동일해야 함을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어펜드 클립 노드를 각각 카피캣의 인풋, 그라운드 트루스에 연결시켜줍니다. 카피캣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캣 파일을 완성해 왔는데요. 1차로 학습을 마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인페어런스 노드에 캣 파일을 로드하고 원본 시퀀스에 연결해서 결과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지워진 것 같죠? 하지만 시퀀스 앞쪽 프레임들을 좀 볼게요. 앞쪽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카피캣 이후에 얼룩덜룩 남아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키프레임을 더 추가하셔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할 키프레임이 많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키프레임 작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끝도 없이 키프레임이 늘어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카피캣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규먼트 데이터라는 방식인데요.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학습에 사용할 이미지의 색상, 크기 등을 임의로 변형한 이미지를 더 추가해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1차 학습에서 사용했던 프레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더 키프레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택했던 6개의 키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키프레임 이미지의 색상을 하이, 미드, 로우로 조정한 이미지들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키프레임의 색상만 변형한 것이고요. 이 색상을 변형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레이드 노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본의 프레임들 이미지도 바꿨으면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도 바꿔야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들도 색상을 변형시킨 이미지들을 똑같이 어펜드 클립에 다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카피캣을 돌려보겠습니다. 인피어런스 노드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 프레임 구간을 다시 플레이 해보면 되겠죠? 팔꿈치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변형된 데이터들을 더 추가해 준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것보다 사용한 키프레임에 변형 이미지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작업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특정 영역에만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크롭을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학습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역만큼만 리소스를 사용해서 학습 시간도 더 적게 걸려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피캣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모델 얼굴 부분에 있는 이런 여드름이나 잡티들을 한번 없애줘 보겠습니다. 원본 인풋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자의 얼굴을 트는 각도나 표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레임들을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오리지널 인풋을 어펜드 클립 노드에 꽂아야겠죠? 네, 어펜드 클립에 꽂고 나서 카피캣의 인풋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뷰티 작업을 한 동일한 프레임, 이것을 그라운드 트러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미지들도 준비를 해주십니다. 뷰티 작업이 깔끔하게 됐죠? 이 이미지들도 어펜드 클립의 순서대로 꽂아서 그라운드 트루스 인풋에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예제에서도 어규먼트 데이터 방식을 취했는데요. 원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원본 푸티지에서 사용한 키프레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레이드 노드를 이용해서 색상이 변형된 데이터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변형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한 그레이드 노드들이었고요. 그 이미지들을 각각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인풋에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셔서 어펜드 클립에 각각 연결을 시켜줬고요. 네, 어펜드 클립에 연결을 하고 나서 카피캣의 그라운드 트루스 인풋에 연결을 잘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 트레이닝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트레이닝이 시작되겠죠. 트레이닝 끝난 다음에 크리에이트 인피어런스 노드를 해서 캡 파일을 불러온 인피어런스 노드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피어런스 노드만 따로 불러내서 이 인피어런스 노드의 마지막까지 훈련된 캡 파일을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네, 먼저 노드를 생성한 다음 캡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인피어런스 1번, 인피어런스 3번이 완전히 똑같은 노드가 되겠죠. 불러온 인피어런스 노드를 2차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인피어런스 노드를 연결하고 작업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본 그리고 작업 결과물인데요. 잘 확인이 안 되시죠? 뷰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이고요. 저희는 키프레임 6개만 작업했잖아요. 근데 전체 350프레임에 걸쳐서 뷰티 작업이 꽤 완벽하게 처리된 것 같죠?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볼게요. 네, 뷰티가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죠? 한번 와이프 옵션으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본일 때와 뷰티 작업이 마무리됐을 때. 네,
잘 처리가 됐죠. 이 카피캣 노드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로 학습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2차로 트레이닝을 하면 1차 트레이닝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이 누적돼서 점점 더 카피캣의 결과물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해 주셔서 고객분들도 카피캣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업데이트 상황을 알려드리면 SDK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입니다. SDK 업데이트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이썬 업데이트입니다. 이 파이썬 업데이트가 VFX 레퍼런스 플랫폼 2020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된 것인데요. 원래는 누크가 파이썬 2.7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썬 2.7이 2020년 1월 1일을 이후로 개발이나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불가피했겠죠. 그래서 파이썬 3.7을 제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누크의 신기능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이 3.7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USD를 지원하는데 이 USD 버전은 20.08 버전이었습니다. 파일 포맷과 SDK들이 업데이트되었고요. 그리고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하이드라 3D 뷰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USD 파일을 카메라 라이트까지 인풋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크에서도 모니터 아웃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별도의 기즈모 설치 없이도 크립토 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 OS 같은 경우에는 HDR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툴들인 에어툴, 카피캣, 인피어런스가 있었고 업스케일, 디블러 노드가 있었죠.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단에서는 싱크 리뷰, 원격으로도 리뷰 세션이 가능한 싱크 리뷰 기능이 추가되었었습니다. 모니터 아웃, 그리고 히어로 플레이어에서 주석 처리가 가능해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한 누크 13.0의 신기능 소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버미 팀장님 세션이 끝나고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